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7장의 재고자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재고자산의 의의, 재고자산의 인식의 회계 처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의의부터 살펴봅니다. 기준서 1002호가 재고자산 기준서인데요. 1002호에서는 다음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이고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산, 그리고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외견상 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나 소모품 등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기준서 1002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1002호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 이와 관련된 기준서는 별도로 1115호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면 되겠고요. 금융상품은 1109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생물자산과 수학시점의 수확물은 이미 5장에서 설명을 했죠. 1041호라는 별도의 기준서가 있죠. 한편 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의 측정 규정만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만 재고자산의 측정 규정은 소위 저가법 규정인데요.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금액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 이게 아니라 무조건 순실현 가능 가치로, 무조건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제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만 측정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있는데요. 선도계약 매출이나 정부보증 매출과 같이 매출이 확실시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낮은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 즉 미래에 이를 내다판다면 순수하게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이 금액이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원가보다는. 예를 들어 원가가 100입니다. 그런데 정부보증으로 120에 무조건 판매할 수 있어. 그러면은 120이라는 미래 현금 유입을 보여주는 순실현 가능 가치 측정치가 원가보다는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두 번째로는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인데요. 이들은 재고자산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수시로 매입 매도를 반복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판매가격, 즉 순공정가치로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원가로 측정하는 것보다 더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할 거라는 이야기죠. 부연 설명을 하면 순실현 가능가치, 순공정가치, 아마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순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가격이고요. 순실현 가능가치는 통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기업이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매각 부대 비용을 제하고 받을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꼭 시장 참여자의 어떤 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두 금액엔 엄연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예 1번을 볼까요? 재고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고속버스 운송업체가 보유한 경유입니다. 갑회사는 고속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경유를 보관하고 주유하기 위한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고속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유를 직접 주유하고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갑회사가 보유하는 경유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요.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소모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사례 2번,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용으로 전환한 아파트인데요. 갑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허가를 얻어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시작을 해요. 용지를 구입하고 건설과 분양을 모두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개시되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50% 정도밖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건설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가구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를 짓고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분양이 됐든 안 됐든. 그런데 이 200가구를 임대용으로 전환을 했다.
받고 하면은 이 미분양된 200가구도 재고자산이냐라는 건데, 미분양된 200가구는 임대용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자산이 아니라 5장에서 설명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설명을 할게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에 취득 처분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도 아니고요. 따라서 처분손익이라는 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면에 재고자산은 빈번하게 매입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위한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할 거예요. 따라서 매출이라는 수익,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총액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회사하고 의뢰사가 있는데 둘 다 매출 총이익은 1000이래요. 이게 소위 순액 정보 아닙니까? 그럼 이 정보만 갖고 어느 회사의 수익성이 더 높은지 평가는 못하겠죠. 반면에 이 갑회사, 의뢰사 총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출 총이익 둘 다 1000이긴 하나 갑회사는 원가 1500원짜리를 2500에 팔아서 1000만큼 이익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매출 원가. 의뢰사는 원가 3000의 상품을 4000에 팔아서 이익을 1000 남겼다 이런 겁니다. 둘 다 매출 총이익은 똑같지만 수익률이 다르죠. 즉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면 갑회사는 1000 나누기 2500 40%입니다. 의뢰사는 1000 나누기 4000 25%입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 즉 매출원가라는 수익 비용을 총액으로 제공하는 장부기록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의 회계 처리를 재고자산의 매입 매출 회계 처리에 적용할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예2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갑회사의 기초상품의 수량은 10개입니다. 취득단가는 1000원이고요. 단기에 90개 취득단가 1000원짜리를 추가로 매입을 해요. 그럼 모두 100개의 판매 가능 재고가 있는데 이 중에 80개를 개당 1,500원에 현금 매출하고 나머지 20개는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답니다. 단기 매입 매출 거래에 대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행하는 분계를 적용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초상품 10,000원은 이미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90개를 개당 1,000원씩 사죠. 따라서 현금 90,000원 나가면서 상품 이렇게 매입 분계를 하죠. 그리고 80개를 판대요. 1,500원에. 그러면은 현금이 120,000원 들어오면서 상품 80개에 1,000원씩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분계를 한다면은 손익계산서에는 상품 매입 매출에 대한 순액 정보만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보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수도 없죠. 따라서 총액 표시를 위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현금 이와 같은 분계를 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데요. 이 매출을 할 때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현금 120,000원 받으면서 수익 계정 매출을 인식하죠. 그리고 상품 원래 10,000원의 상품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90,000원을 더 샀습니다. 이 중에 80,000원이 빠지면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함께 표시를 합니다. 매출 총이익 4만 추가로 이와 같이 중간 합계도 구분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총액 표시를 함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회사의 수익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단가는 계속 100원이라고 매입 단가를 계속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매할 때마다 매입 원가가 얼마짜리 상품을 팔았는지 구분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요. 상품은 일단 10,000원이 있습니다. 이때 상품을 매입을 할 때 상품 계정은 건드리지 않고 매입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매출을 할 때는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매입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사라지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수익만 계속 인식을 하죠. 매출 원가는 인식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결산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말에 20개가 남아있대요. 그러면은 기말 상품은 20개로 확정이 되고요. 요 기초 상품, 전기요율 상품이죠. 단기 매입 얘 둘을 다 대비연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대차 불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차 일치시키는 차변에 끼워넣기 숫자가 있는데 요 금액이 매출 원가입니다. 즉 매출 원가는 판매할 때마다 판매하는 재고자산이 당초 얼마에 매입했지 그걸 구분하지 않고요. 연도 말에 가서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죽이고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확정한 후 매출원가를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엔 매출액, 매출원가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기초재고, 단기상품 매입, 기말상품 재고에 더하고 빼는 것을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총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의 매매거래의 기장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재고자산을 기초재고, 이게 전기요율 재고죠. 단기 매입 재고자산을 팔린 부분만큼은 매출원가, 안 팔린 부분은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매출 원가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재고를 실사를 통해서 먼저 확정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눈에 안 보이니 팔렸구나 라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데요. 계속기록법은 상품을 매입할 때 재고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매출도 인식하지만 재고자산을 죽이면서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인식을 해요. 따라서 결산할 때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장부를 펼치면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인식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이 가능하죠.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기초상품이 얼마 이제 전기요율로 넘어왔겠죠. 요건 그대로 내비려 두고 매입할 때는 매입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매출할 땐 수익만 인식을 해요. 따라서 단기 중에는 매입과 매출만 누적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결산에 가서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먼저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있던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끼워넣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따라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계속기록법에 비해 판매할 때 얼마짜리가 팔렸지 매출 원가를 파악하는 그런 부담이 적겠죠. 회계처리의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반면에 회계기간 중에 도대체 재고자산이 얼마나 남았지 실사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출은 했는데 이거 이익을 좀 남기는 거야?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의 결산수정 분계인데 회계 원리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갑회사의 기초재고가 100원, 기초재고자산의 단기 매입액이 1000이래요. 단기 매출액이 1500이래요. 그러면은 결산 시점의 수정전 시산표에는 기초재고 100이 그대로 있고요. 왜냐하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니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재고자산에 가산을 안 하죠. 매출하더라도 재고자산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대신에 매입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쓰고요. 매출이라는 수익계정이 들어가겠죠. 결산일에 재고자산을 실사했더니 기말재고는 150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기말재고는 150이어야 되고요. 매입은 사라지고 대신 매출 원가가 얼마 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죠. 기초재고 단기 매입을 죽이고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확정한 152 기말재고입니다. 매출 원가가 950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정 후 시산표에는 매입이나 기초재고가 사라지고요. 여기 재고자산은 기말재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비용으로 잡히면서 매출원가 둘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더라도 장부에 있는 기말재고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동일한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사를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교재 260페이지입니다.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인데요. 기준서 1000 이후에는 유무형 자산의 인식기준과 같이 재고자산은 이러이러한 인식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12장에서 배우는데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준서 1115호를 준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1115호는 판매자의 수익인식 기준서인데요. 판매자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면 내 손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해당 채화가. 그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것이니 지금 7장에서 재고자산 구매자는 그 재고자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자산으로 인식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중인 재고자산 미착품은 누구 거냐라는 건데요. FOB 선적지조권으로 선적을 했다면 선적하는 순간에 구매자께 되는 겁니다. 반면에 FOB 도착지조권으로 발송을 했는데 아직 미착이래요. 그럼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 구매자가 통제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게 아닙니다. 판매자가 도착지조권이라면 여전히 도착하기 전에는 매출을 인식 안 하는 것이죠.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재고자산입니다. 이를 적송품이라고 하는데요. 재고자산 실물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인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그 재고자산을 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통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전히 회사의 자산입니다. 시용 판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써보라고 건네줍니다. 한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라는 조건으로 넘겨준 그 시송품은 아직 고객이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매출이 아니죠. 따라서 고객이 갖고 있더라도 회사의 재고자산입니다. 이를 시송품이라고 하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유용자산의 취득원가 결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매입원가에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환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재고자산을 제조, 생산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원가를 말합니다. 한편 이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나 여러가지 세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매입운임, 하용료,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처음부터 싸게 매입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입원가에서 빼는 것이지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전환원가 이야기를 했죠. 회사가 원재료를 사서 거기에 노무원가나 여러가지 제조간접 원가를 투입하여 제품으로 바꾸는데요. 제품 제조원가 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 원가를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표 3을 통해서 일반적인 매매업과 제조업의 회계처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매매업이라면 계속기록법을 가정을 할 때 상품 또는 원재료 매입, 여기서는 이제 상품 매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품, 현금이나 매입 채무 해놓고 쭉 기다리겠죠. 출고가 될 때까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출도 인식을 하지만 이 상품을 죽이면서 매출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은 원재료를 매입하겠죠. 제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품 대신에 원재료, 현금 대 매입 채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생산에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재료를 제공품이라는 별도의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를 해요. 그런데 원재료만 있다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야죠. 여러 가지 제조 간접 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요. 미지급 비용 등 대별은 여러 가지 계정이 있을 테고요. 제공품, 그럼 제공품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이 되니까 드디어 생산이 완료가 돼요. 그럼 제공품을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매매업에서의 상품 계정이 제조업에서는 제품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탄생을 하고요. 그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원가로 제품을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기타 원가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에는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라든지 제품 디자인 원가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자산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적격자산이 아닐 수 있겠으나 장기간 취득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도 적격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을 해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한편 재고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후불 조건입니다.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한두 달 후에 주는 게 아니라 1년, 2년 후에 주는 것이라면 그 지급하는 대가에 실질적인 금융 요소가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로 재고자산을 최초 인식을 하고요.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는 대금 지급 기간에 걸쳐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회계 처리는
다른 자산에서도 몇 차례 이루어졌죠. 이 사를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 사례 1번입니다. 갑회사는 상품 100개를 개당 3,000에 을로부터 매입을 하기로 해요.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 2,000, 하역료 500을 부담합니다. 이거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죠. 을회사는 갑회사에게 우수거래처에 부여하는 리베이트 10,000원도 지급했대요. 이거는 별도의 수익이 아니라 매입원가에서 빼는 겁니다. 갑회사는 상품 매입을 완료한 후 판매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부족했죠. 근처 창고를 빌렸고요. 창고 임차 비용이 300이 발생이 됐대요. 이것도 상품 취득원가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취득은 이미 여기서 끝이 났잖아요. 취득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회피불능 원가가 취득원가고요. 이미 취득 후에 다른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단기비용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100개에 3,000원에 운반비, 하역료 들어가고요. 리베이트 빼고요. 별도의 임차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9만 2,500이 되겠죠.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인데요. 다음은 을회사의 단기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다 라고 해서 자료를 쭉 제시를 했고요. 위 자료를 이용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 매출액, 총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가감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를 가감해라라는 것입니다. 매출 운반비는 이건 별도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매출 할인은 얘는 매출에서 빼야 되겠죠, 직접.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이 28만 원인데요. 매입 운반비는 당연히 총 매입액에 가산해야 되겠고요.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7천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6천을 뺀 44만 4천이 되겠고요. 매입액은 28만 원에 4천 더하고 7천을 뺍니다. 여기에 기초재고,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고 두 금액의 차이 16만 8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